안녕하세요. 위험물 취급 및 운반 실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경기도 화성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석화입니다. 이렇게 일반 대리점 사업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여러분들은 위험물 제소소 등의 설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 유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좀 많은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사업자 분들은 저 상황에 반대로 좀 좋은 일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제가 두 가지로 정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위험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아짐으로써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좀 개정되거나 추가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 위주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물 취급 및 운반 업무를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위반되는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위험물을 또 저장하고 취급하고 운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석유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으로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법령은 좀 목적이 좀 다릅니다. 석유 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그리고 석유 제품의 품질 확보를 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또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석유와 위험물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단어는 조금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나 천연가스, 석유 제품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가스는 취급하지가 않습니다. 다 고체와 액체 위험물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교집합적인 위험물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물 관리법상 위험물의 분류 체계를 보시면 제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총 6가지 위험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위험물은 공통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석유류,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고체, 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그리고 5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과 마지막으로 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 물질로 총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석유 제품들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인화성 액체의 종류를 한 7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석유류, 2석유류 하면 좀 어려운 말이실 텐데 1석유류가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석유류는 경유와 등유, 3석유류는 중유, 4석유류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물질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정 수량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정 수량 이상을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정 수량의 숫자를 정해 놓았는데요. 과연 적은 게 위험할까요? 큰 게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적은 수량을 규정해 놓은 것이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물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위험물과 좀 좁은 의미에서 위험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위험물이라고 한다면 저희 소방대원들이 대응에 필요한 모든 위험물질들을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 제품뿐만이 아니라 고압가스, 유해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이와 같은 모든 물질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좁은 의미의 위험물이라고 한다면 화재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1류부터 6류까지의 위험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8월 6일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요. 안성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제가 현장 구조대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현장을 갔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현장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이러한 화재 폭발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요? 아무래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크게 세 가지 통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적 통제, 그 다음으로는 인적 통제, 마지막으로는 감독적 통제입니다. 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수량을 통제하고요. 운반하는 용기의 기준을 정하고 제조소 등의 설치 기준들을 정함으로써 좀 더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인적 통제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나 위험물 운송자가 저장 취급 기준, 운송 운반 기준 등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독적 통제입니다. 이것은 소방관서에서 하는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소방서에 와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출입 검사를 하는 행위, 그리고 지휘승계나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등을 하는 행위들이 감독적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통제 방법을 통해서 위험물을 좀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해서 위험물 시설을 총 1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로는 제조소, 취급소 4개, 저장소 8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은 대부분 옥내 저장소라든지 옥외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가 가장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위험물 시설을 차량이나 운반 용기에다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송 취급소나 일반 취급소 등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한 가지 위험물 시설들은 단독별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8년도 고향 저유소에서 큰 탱크 폭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고 말고 2017년도에 창원터널 인근에서도 위험물을 싣고 가던 화물 차량이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고로 인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한 5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소지와 실무교육 의무화인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위험물 운송과 운반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탱크 저장소, 즉 탱크로리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위험물의 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험물의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위험물 운송, 이동 탱크 저장소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고, 위험물 운송자에 또한 자격을 갖춰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위험물 운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제도 또한 위험물 운송자와 마찬가지로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부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점검표를 3년 법의 규정에 맞는 조건하에 보관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다 보니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점검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신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소방서에 꼭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기점검은 모든 위험물 대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있는 표처럼 예방규정 대상,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 취급소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점검을 하시고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을 하시고 자체적으로는 3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정기검사입니다. 이거는 모든 위험물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액체 위험물을 50만 리터 이상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시는데요. 기존에는 11년마다 한 번씩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중간 정기검사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중간 정기검사 또 정밀검사를 기간에 맞게 꼭 실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소 등의 사용중지제도 법제화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고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에 14일 전까지 소방관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이러한 위험물들이 비어있다가 여러가지 용접, 용단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유증기로 인해서 폭발하는 사고들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러한 사용중지 제도를 법제화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화 방지 장치와 화염 방치 장치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풍등이 날아와서 잔디밭에 불이 붙었고요. 그 불이 옥외 탱크 저장소에 통기구에 유증기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이런 화연 인화 방지 장치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증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이 된 건데요. 기존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40메시 이상의 구리망이라든지 화염 방지 장치 이런 인화점들에 따라서 화염 방지 장치와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최근에 변경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두 번째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위반 사항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의 형태를 보시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옥내의 제조소로 사진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되어지지만 옥외 플랜트 시설처럼 제조소가 설치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조소에서 만든 위험물을 옥외 탱크 저장소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갖고 계시는 저장소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죠. 또한 이런 위험물들을 이러한 일반 취급소로 이송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4가지 일반 취급소 외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10가지 정도의 위험물 취급소를 일반 취급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험물을 이동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일 텐데요. 대부분 저희가 출하대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탱크 저장소에서 차량에다가 이동을 하는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위험물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평택항에서 들어오는 배관들을 위주로 사진을 제가 찍은 사항인데요. 대부분은 이러한 배관들이나 아니면 위험물 탱크 차량을 통해서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옥외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에 저장을 했다가 출하대 일반 취급소를 통해서 운반 용기나 탱크로리 차량 등을 통해서 주유소라든지 판매 취급소 아니면 다른 옥내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급소와 저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물이 이동하다 보니 가만히 놓는 것보다는 굉장한 위험성들이 계속 상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운반함에 있어서도 많은 규정들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옥내 저장소입니다. 가장 많은 저장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옥내 저장소인데요. 위험물을 저장함에 있어서 건물 안에 1000제곱미터라든지 2000제곱미터 안에 위험물들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용기를 저장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위반되는 사항이 무허가 위험물입니다. 허가된 품명이 다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건물 밖에 이렇게 쌓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허가된 품명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넣어 놓게 되면 저희 소방관서에서 검사를 나갔을 시 무허가 위험물로 적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경우죠. 저희가 소방 검사를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이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항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유공지 미확보입니다. 모든 위험물 대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주변에 보유공지라는 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유공지라는 것은
주변 건물과의 일정한 거리를 뛰어넘음으로써 주변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막고 혹시 유사시 소방관서에서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제조소 등을 수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유공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설치 허가 시에는 규정에 맞게 나가 있었으나 맨 위의 사진처럼 작업의 편의상 컨테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음으로써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이나 이러한 물건들을 적재해 놓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금 치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많이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오개탱크 저장소일 텐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형태가 가장 많은 위험물 탱크 저장소이고 오른쪽처럼 대형 위험물 탱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형 탱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보다 법규에서 강화된 규정들을 정하고 있겠죠. 최근 오개탱크 저장소에서 폭발하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비단 오개탱크 저장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쿠팡 화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창고나 공장에서 용단 작업을 하다가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서는 위험물을 거의 다 빼놓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없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에 용접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2022년 8월 17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화성소방서에서도 이러한 오개탱크 저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주의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용접과 용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유증기나 위험성이 없는지 꼭 살피셔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수구와 주입구 개방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개탱크 저장소를 운영하시면서 방유제라는 것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위험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뚝을 만들어 온 건데요. 혹시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방유제 안에 물이 많이 차 있겠죠. 이런 경우엔 배수구를 통해서 위험물을, 빗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항상 닫아놓아야 되고 이런 걸 배출할 때만 열어놔야 되는데 평소에는 또 이렇게 열어놓는 사항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찮은 사항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깜빡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주입구 또한 평소에는 항상 닫아놓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만 이것들을 주입구를 개방해 놓고 사용하시는 사업장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해보시고 이러한 밸브와 주입구 뚜껑이 개방되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접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입구로 위험물을 넣거나 뺄 때 정전기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모터나 전동기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전기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과 이런 접지시설을 연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이 되는데요. 혹시 사업장에서 운영하시는 이런 운송자, 운반자가 있다라고 하면 꼭 현장에서 접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왼쪽 사진처럼 탱크로리 차량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차량처럼 컨테이너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소방관서에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 탱크 차량은 지금 보시는 표지나 주의사항 미표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전자의 자격 요건들도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3가지를 그려놨습니다. 위험물 표지, 마름모 표시와 4가지 숫자, 그리고 측면에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요. 앞, 뒤로 위험물 표지를 붙이셔야 하고요. 위험성이 표지된 마름모꼴 표지와 4자리 UN 번호를 꼭 붙이셔야만이 저희가 현장 대응함에 있어서 빠르게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차량 측면에는 이 탱크로리 차량이 어디가 상치 장소인지 그 주소와 상호를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에서 이러한 표지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혹시 소유하고 계시는 차량들이 이러한 표지들이 적합하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항 또한 많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물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셨을 텐데요. 출장, 교육 등으로 인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항상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나 병원, 출장 등으로 인해서 자리에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물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계자, 그리고 또 설치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혹시 안전관리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장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리자를 지정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셔야만이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내용들과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위반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지키신다면 위험물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저장하고 취급하고 운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